이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0월 7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만 해도 야구, 배드민턴, 축구가 이제 금메달을 땄죠. 축구 결승전이랑 방송 준비 시간이랑 겹쳤는데 축구고 뭐고 방송 준비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다가 각종 단톡방의 뜨거운 반응을 보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방송 준비를 잠깐 접어놓고 축구 결승전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을 쓰다 말아가지고 버벅거리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채널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드디어 1947 보스톤 리뷰한 영상에 정치 관련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떡상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훈수 두는 댓글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 게 왔다. 드디어 내 채널에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는 떡상 징조다. 오히려 좋아라고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악플이나 좀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들은 오히려 채널이 작을 때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채널 올해 초였나요? 그 김래원 배우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쇼폼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렸는데 유튜브와 틱톡 양쪽에서 엄청난 악플 테러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 양의 막 악플을 받은 건 처음이라 가지고 그때는 엄청 막 심란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웬만한 악플은 귀여운 거예요. 그 채널이 작을 때 이렇게 한번 휘쓸고 지나가는 게 멘탈 관리 측면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바오님이 그냥 노가리 까는 방송 해주셔도 좋아요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기도 젊을 때 당해봐야 된다고. 나중에 나이 들고 사기 당하면은 더 크리티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21살 때 첫 사기를 당해서 그때는 이제 정말 믿었던 지인한테 당했던 사기여가지고,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군 특례 업체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소개를 해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군 특례 업체가 아니라, 그 다단계 회사였던 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이거 한 풀 스토리 한번 털어볼까요?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오늘 준비한 영화가 뭐 거미집 크리에이터 둘 다 뭐 엄청 좋은 영화예요. 전 되게 재밌게 봤긴 한데 이 썰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청취자분들 좀 오시기 전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뭣도 모르잖아요. 대부분 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놀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고3 때까지 엄청 그 얽매여 있다가 이제 첫 성인이 됐는데 20살의 제 자신 얼마나 고삐가 풀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학교 다니면서 엄청 어울려 다니면서 거의 뭐 대학교 1학년 시절을 계속 함께 했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형이 있었어요.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재수를 해가지고, 좀 1년 늦게 이렇게 입학한 케이스였죠. 근데 그 형이 먼저, 이제 자기 친구가 서울에 있는 병특례 업체에 자기를 꽂아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군대 갈 시기가 된 입장이어서, 막 부럽다. 잘 됐다. 특례업체 가면은 군 생활 인정도 받고, 뭐 거기서 뭐 많이 배워온다던데, 부럽다. 뭐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야, 나이트 시네마야. 여기 특례 자리가 났는데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가면은 지원자들이 엄청 몰릴 테니까 나는 너에게 공고 올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력서나 이런 거 써가지고 보내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하겠다, 잘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거기 뭐 업체 명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무슨 업체래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병특례 업체가 맞아요. 거기서 막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그 이력서를 보내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잠깐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주소로 보내면 안 된다. 왜냐면은 공고가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네가 거기로 보내면 안 되고 나한테 보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큰 의심 없이 이렇게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합격을 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서울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지인들이랑 다 같이 서울의 반지하 전세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너도 여기에 전세금을 조금만 보태면은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한 얼마를 좀 마련해서 와라. 그 당시에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만 원이었나 2,000만 원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갓 21살 된 애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잘 갔다 와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교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대역 인근에 있는 반지하였고요. 그 반지하에 이제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짐을 풀어놓고 같이 나왔는데 그 형이 그 전세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한테 이걸 바로 주면 좋지만 이 집주인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여기 없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한테 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기를 당하는 와중에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형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집주인한테 내가 직접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형이 뭐 나가서 같이 뭐 술 한잔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또 친구가 계셔가지고 뭐 친구분 뭐 만났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형과 함께 뭐 어떤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올라와서 알게 된 형이 있는데 엄청 좀 비전도 있고 되게 깨어있는 형이다.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합석해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면 좋지.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어떤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정장 깔끔하게 딱 차려입고 뭐 머리도 단정하게 딱 정리가 돼가지고 외쪽으로 보면은 좀 포스 있어 보이는 되게 깔끔해 보이는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우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뭐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랬어요. 돈도 잘 벌고 행색도 깔끔한 게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수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담배를 디스플러스를 폈을까? 왜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담배가 디스플러스였을까? 그때는 왜 그런 디테일이 안 보였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소개해줬던 그 형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예요. 다 피처폰이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형이 딱 전화를 받더니 막 뭐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전화기에 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사람 다 올라와가지고 준비까지 다 끝내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형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례 그 뽑는 게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사람이라고 이제 사칭하는 그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저희 회사가 일본과 뭐 어떤 계약이 추진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정직원도 잘라야 될 판이다. 그래서 더 이상 특례를 뽑지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칭이죠. 사칭이지만 그 당시에 뭐 저는 그런 걸 몰랐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대구에 내려가서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나 잠깐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할게라고 하는 순간 그 형이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너 생각해봐. 아들이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안 됐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은 부모님 심정이 어떻겠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겠어? 차라리 좀 더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사실은 이런 역경이 있었는데 그걸 디뎌내고 이렇게 성공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게 더 멋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뭔 개소리지 싶었지만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에 그래서 대안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그날 합석했던 그 형이 나서게 됩니다. 그 멀끔하게 차려입고 디스플러스를 피우던 그분이 나서게 됩니다. 제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아직 국내에는 정착하지 않은 판매 시스템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시스템이고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는 뭐 다 이렇게 될 거고 뭐 하면서 막 블라블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침 내일 아침에 이거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그 업체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유림 뷰티 사이언스, 유림 뷰티 사이언스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밤도 늦었고 하루 정도 늦게 연락한다고 해서 뭐 큰일 나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는 파했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형이 저한테 오랜만에 만나는데 스타나 한 판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PC방 가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PC방 가서 이제 스타를 하려고 했는데 제 PC가 먼저 켜지고 그 형 PC는 이제 켜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유림 뷰티 사이언스가 뭔지.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유림 뷰티 사이언스 쳤는데 자동 완성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인가 보다. 자동 완성까지 뜨다니 라고 하면서 눌러보려고 하는데 그 옆자리에 있던 그 형이 잠깐만 이러고 하면서 탁 막는 거예요. 막더니 빨리 게임이나 하지 왜 다른 걸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그걸 딱 막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형이 저를 감시를 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문자를 하든 뭐 화장실을 가든 계속 따라오려고 하고 뭐 지금 누구랑 연락해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딱 느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나 여자친구한테 문자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입니다. SMS 비기 알 보내고 그거 아세요?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나 여자친구한테 문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길게 못 쓰니까 아버지 유림 뷰티 사이언스 검색 한번 해봐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몇 분 있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답장이 옵니다. 아직도 그 문자 내용이 딱 기억이 나는데 너랑 관련 있는 거니? 라는 답장이 딱 온 거예요. 그때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옆에서 감시하고 있어서 길게 못 쓰니까 네 라고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한테.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하더니 저희 부모님 친구가 서울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이야기를 해서 너 데리러 가라고 할 테니까 당장 짐 빼서 그분들 따라서 그분들 댁으로 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거기 다단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형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엄청 당황을 하면서 너 지금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라고 하니까 네 연락했는데 거기 다단계예요 형.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순진하게 그 형도 그 같이 왔던 그 사람한테 속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당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형이 설마 나를 엮어서 같이 속였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형 그거 아니야. 형 그거 아니라니까. 내일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진짜 위험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형이 엄청 당황을 하더니 부모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얘도 공범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 있던 그 저희 부모님 친구가 제가 짐을 풀었던 그 반지하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PC방에서 나와서 거기로 갔겠죠.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요. 그 반지하 문을 열었거든요.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은, 처음에 그 형한테 듣기로는 한 두세 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지하가 빼곡 차 있을 정도로 사람이 빽빽하게 그 안에 다 들어차 있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딱 쳐다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을 빼러 갔는데,
더 소름이었던 거는 그 방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 중에 하나를 저 방문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왜 열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픈 사람이 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열지 말라고 했던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그 방에 그 다단계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그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눈치를 챌까봐 그 방문을 못 열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짐을 빼러 들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거 있잖아요. 이 까치발로 사람들 틈을 이렇게 비집고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이제 짐을 빼서 나와야 됐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 반지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그때 어른들이랑 같이 안 있고 저 혼자 만약에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친구분이 같이 이렇게 짐 빼러 와주신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계열받았던 게, 먹으라고 이제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거든요. 그거를 그 새끼들이 처먹고 있더라고. 그 김치통까지 이제 알뜰하게 처먹고 있던 거 뺏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친구분 댁으로 가가지고 좀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졸지에 저 태워다 주러 대구에서 서울로 한번 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간다고 또 서울에서 대구로 운전했다가 제 그 연락을 받고 또 대구에서 서울로 운전을 해서 올라오시는, 하루에 3번을 대구와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편도로 하시는, 와, 그 고초를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다단계라는 조직이 저희 같은 개인이 뭔가 대응을 해가지고 뿌리 뽑을 수 있다면은 진작에 뿌리가 뽑혔겠죠. 여기에 대한 분노로 들이는 노력 대비 뭔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뭔가 법적으로 뭔가 어떻게 한다거나 뭐 어디 제보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넘어갔고, 대신에 제 마음의 상처가 남은 거죠. 거의 한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게 처음이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뭐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이불 속에 계속 누워 있기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는 아물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은 그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의 연락을 반갑게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야 뭐 반가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속마음은 얘는 왜 연락을 했을까?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의 그 연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거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다단계라면은 치를 떨게 됐어요. 그 제가 당했던 거는 엄연한 그 사기 다단계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다단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암웨이 같은 것도 있고 애탐이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다단계들도 있지만, 정상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다단계라고 하면은 완전 그 제 발작 버튼이 돼가지고 눈길도 안 주는, 지금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면은 뭐 막 엄청 그런 계정들 막 팔로우 오잖아요. 그런 거 오면은 무조건 다 차단 다 차단하고, 아무웨이 제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대체제들이 많은데 굳이 다단계 제품을 쓸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에 뭐 그런 거는 눈길도 안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후유증을 남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축구를 보느라 대본 준비를 많이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잡설을 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메인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부터 드릴게요. 천박사 테마연구소 1947 보스턴 후기, 그리고 10월 1주차 개봉 작가 OTD 공개작에 대한 캐스트를 편집본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혹은 팟빵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씨라고 해서 제가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 소개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미집을 봤는데요. 영화 관련 팟캐스트들을 들어보면은 좀 부정적인 평을 하는 팟캐스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꽤 괜찮게 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좀 의외긴 했습니다. 어쨌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작품이긴 하고요. 추석 3대장인 천박사, 그리고 보스톤, 그리고 거미집 요 세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 성적이 저조한 작품이기는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200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극장에서 손익분기는 넘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지금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데 이게 과연 대중성을 가질 수는 있을까라는 의문이 보면서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이게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작품일까? 그리고 이 추석 극장가라는 그 특수 상황과 어울리는 작품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저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본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다른 많은 작품들이 생각이 나신다고 했는데, 저는 바빌론도 생각이 났고, 파벨만스 같은 영화들도 생각이 났는데, 이 바빌론, 파벨만스, 거미집 같은 이런 영화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 작품들이 사실 호평을 받든 혹평을 받든 이렇게 평가와는 상관없이 관객 수적인 측면에서는 흥행을 못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미집도 그런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결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신작이고요. 김지훈 감독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해외 배우 데리고 해외에서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었으면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 아니야? 라는 그 기준에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김지훈 감독의 신작이라고 해서 또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왜 기대를 받았냐라고 하면은 이전에 내놨던 작품들이 줄줄이 다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나오다가 일랑과 닥터 브레인을 통해서 혹평을 명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쭉 내오다가 갑자기 두 작품 연속 삐끗했던 이 감독의 신작인 거미집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김지훈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 달콤한 인생을 최고로 꼽고요. 어떤 분들은 악마를 보았다를 꼽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는 소재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나서 트라우마가 꽤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K-호러다 잘 만들었다 이걸 다 떠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진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달콤한 인생을 오히려 이 김지훈 감독의 최고작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 좋게 보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김지훈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감각 다 잃었고 더 이상 좋은 감독이라고 나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까지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그것도 그럴 것이, 일랑 실패했죠. 그리고 닥터 브레인 실패했죠. 게다가 이 거미집마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이제 세 작품 연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총기가 다 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게 있나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김지훈 감독의 이게 필모인데, 이 필모를 쭉 놓고 보면은 지금 조용한 가족, 반치광, 장화홍련, 달콤한 인생,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밀정,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든 감독이 물론 연속성이 있다라는 게 좀 크리티컬하긴 하지만, 최근 작품 이제 몇 작품이 좀 삐끗했다라고 해서, 게다가 이 일랑이나 닥터 브레인 같은 경우는 평단과 관객 모두 다 잡지 못했긴 했지만, 거미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지훈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김지훈 감독의 차기작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작 역시도 기대를 하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시놉시스를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을 다시 찍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강박에 빠진 김 감독이 검열 당국의 방해와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감행하면서 벌어지는 처절하고 우픈 일들을 그리는 영화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오가고 있지만 저는 때로는 헛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진짜 허허 요런 실소를 뱉으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 고전 영화에 대한 헌사다. 그리고 한국 영화사의 획을 그은 감독들에 대한 헌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치를 못하고 감상을 했고요. 오히려 이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감독님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작품들에 대한 오마주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안 거지 영화를 감상하면서는 전혀 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오히려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거미집은 거미집 그 자체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영화에서 형식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많이 따왔다라고 언급이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작품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 작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거미집이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메라를 멈춰서는 안 돼라는 작품을 재밌게 보시고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기대감이라든가 감상에 대한 평가가 좀 반감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느낀 점은 나는 그런 거 몰라서 더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몰라서 오히려 좋아 케이스가 이 작품도 좀 해당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시놉시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영화를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이 김 감독이라는 사람이 내 작품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고 그 창작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고전 한국 영화에 대한 헌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 이 창작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창작자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걸로만 받아들이면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벨만스나 바빌론 같은 영화에서도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그 노력들이 들어가는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 거미집에서는 이 거미집이라는 극중의 작품의 제목도 거미집이거든요. 이 작품이 이 감독의 의지에 의해서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이 절절하게 묘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걸 보면은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변수들, 뭐 배우 개인의 이슈도 생기고, 아니면 제작자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 아니면 이때 유신 시대잖아요. 이때는 그 시나리오를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많은 그 고난들을 이 감독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감독이 조율하고 극복하고 때로는 뭐 밀어붙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때로는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상황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내가 그 작품에 나오는 김 감독이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변수들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결말을 위해서 재촬영을 하자라는 이 일정이 갑자기 잡힌 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배우들의 이미 잡혀있는 다른 스케줄들 아니면 또 누가 갑자기 또 아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검열 당국이 막 들이닥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대면은 내가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 스트레스를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어서 나가보자면은 저도 지금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혼자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녹음도 혼자 뭐 편집도 혼자 다 혼자 하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했을 때 생기는 그 이점들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생기는 이점보다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제 스스로 이제 못 버틴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혼자 하는 게 편해서 혼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이런 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협업도 했었죠. 뭐 어디에 게스트로 나간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파일럿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335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거는 혼자 하고 있는 이 지금 나이트 시네마 채널이잖아요.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구나라고 이제 느끼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영화상에서 나오는 이 김 감독의 감정 이입을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가 너무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야, 저 상황을 어떻게 버티지? 저걸 어떻게 극복하지? 야, 저거 진짜 머리 터지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영화 감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불호의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이 지점이 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게 김지훈 감독이 이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머리 터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 김 감독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관객들한테. 나 이렇게 고생해요. 이렇게 좀 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불호로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그냥 김지훈 감독 내 개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영화판에 있는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고충을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이 영화판에 있는 영화 감독들, 이 감독들 전체를 두고 좀 알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영화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그건 있어요. 그 불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화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하든 뭐든 간에 상영 시간은 좀 줄여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간에 좀 긴데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거 덜어내고 좀 제작을 했어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평론가들에 대한 이 냉소 어린 대사가 나오거든요. 평론가들이라 하면은 영화판에 발을 들이지 못한 그 열등감을 영화에게 쏟아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 영화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저한테도 좀 하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영화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이제 컨텐츠화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약간 뜨끔하기도 하더라고요. 불호의 의견을 내비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따가 뒤에 이야기할 크리에이터라는 작품에서도 뭐 똑같이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세상에 100%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을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 연출이든 이야기든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봤고 어느 작품에서 나왔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너무 과하게 까는 거는 나 이런 작품도 알아. 나 이런 거 봤어라고 그냥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100% 순수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다는 게 사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디서 봤다, 어디서 쓰였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욕할 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루는구나 라는 식의 좀 의미 있는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욕하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미집을 좋게 본 입장에서 굳이 뭐 쉴드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쉴드라면은 뭐 쉴드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욕먹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작품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저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배우들 역시도 연기 전부 다 잘하고요.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저는 오정세 배우랑 정수정 배우가 특히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은 뭐 다른 작품에서도 어른이 잘 해주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배우가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 오정세 배우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작품에서도 충분히 잘 해주는 배우긴 하지만
늘어지고 밋밋해질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좀 감초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지 않았나. 첫 등장부터 뭔가 기대감이 막 생기게 해주는 그런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정수정 배우 같은 경우는 스타성을 가지고 대중성이 있는 배우다라는 이미지였지, 뭐 연기력이 있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요.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정 배우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아이돌로 활동했었던 크리스탈, 그 정수정 배우 맞습니다. 거미집 저는 추천을 하는 작품인데, 여러 가지로 흥행도 못하고 있고, 과하게 욕먹는 감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작품이다.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크리에이터라는 작품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작품이긴 해요. 그래도 전반적인 감상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거를 재밌게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대부분은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거미집이 창작에 대한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의 제목이 크리에이터네요. 그죠? 크리에이터라는 제목만 보면은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작품일까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유튜버 이야기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래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SF 작품들은 대부분이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이 영화 오리지널로 제작이 된 SF 영화입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는 AI와 인류의 전쟁을 다룬 SF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국내 홍보 카피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라는 요 홍보 카피를 가지고 있는데, 요 인간적 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서 작품의 주제와도 맞아떨어지고 되게 잘 만든 카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AI는 인간의 적이다라고 판단한 단체와 AI는 인간의 적이 아니다. 함께 공존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판단한 그 단체 간의 대립을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국내 카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고요. 뭐 과거 작품은 몬스터즈, 고질라, 스타워즈 로그원 이런 작품들을 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작품들을 한 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신 분들은 호평을 하더라고요. 특히 스타워즈 로그원 같은 경우는 잘 만든 축에 속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해서 호평들을 많이 하셔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작품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 필모를 보면은 원래도 그냥 SF 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거를 잘하는 그런 감독이신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를 읽어보자면은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AI가 LA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후 인류와 AI 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 조슈아는 실종된 아내의 단서를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인류의 작전에 합류한다. 인류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와 이를 창조한 창조자를 찾아 나서고, 이래서 창조자라고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거겠죠. 그 무기가 아이의 모습의 AI 로봇 RP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인간적인가, 인간의 적인가, 10월 AI 블루포스터의 신세계가 열린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밌게 봤던 이유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보자면은 시각적인 쾌감이 아주 좋습니다. 매력적인 SF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고요. 특히 기체 디자인 같은 것들, 무기 디자인 같은 것들, 로봇 디자인 같은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멋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련 지식이 없어서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지금 여기 채팅방에 계시는 파인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몇몇 기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고전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좀 참고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이 이런 고전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언급됐던 뭐 마크로스라든가 아키라 같은 작품들을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볼 때랑 실사화를 시켜서 눈앞에 펼쳐질 때랑 그 감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웅장하게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전 사운드가 되게 좋았어요. 일단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입니다. 한스 짐머가 음악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뭐 BGM 같은 것들도 좋았지만 저는 효과음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효과음 중에서도 그 포탄이 터질 때 그런 폭파음이 굉장히 잘 디자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시사회로 보신 분들이 사전에 이거는 돌비관에서 보세요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 작품은 이제 돌비관을 찾아가서 봤는데 작은 폭발도 있고 큰 폭발도 있고 그 멀리서 터지는 폭발도 있고 가까이서 터지는 폭발도 있고 같은 폭발이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폭발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돌비관에서 봐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일반 상영관에서 또 뭐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종류의 폭발들이 전부 다 엄청 체감이 되게 그 효과음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비행기라든가 헬기가 지나갈 때 그 효과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숲을 쓸어버릴 정도로 엄청 거대한 그 탱크가 나오거든요. 그 작품 중에서 그 탱크가 그 숲을 되게 파괴시키면서 웅장한 느낌으로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나타날 때 그 웅장한 그 효과음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몰입감에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각적인 디자인 아니면은 사운드적인 디자인 둘 다 만족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그려보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AI는 인류의 적이다라고 판단한 그런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요 미국 쪽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에 포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AI는 인류의 적이다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판단을 한 단체가 극중에서는 뉴 아시아라는 명칭으로 그려지는데 아무래도 이 뉴 아시아라는 곳의 디자인이 베트남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단체가 충돌을 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베트남전이 좀 많이 연상이 되긴 합니다. 이 작품이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또 하나로 꼽자면은 AI는 과연 인류의 적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일까요? 라는 거를 이 관객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라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작품은. 오히려 이 작품은 명확하게 우리는 AI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이 뉴 아시아의 편이에요. 우리는 이쪽을 착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품을 그릴 거예요. 라는 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그려놓고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미국은 악으로 좀 그려지고요. AI와 함께 해야 된다는 이 뉴 아시아는 선한 역할로 좀 명확하게 딱 그려져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심오한 주제고 많은 생각거리를 던질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후반까지는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어요. 뜬금없이 진행되는 구간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전혀 문제 삼아지지 않을 정도로 쫄깃한 연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긴장감을 늦출 구간 없이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극이 후반부에 들어서면은 너무 클리셰가 남발이 되고 심파 요소가 너무 심하게 작용이 돼요. 이제 소위 말하는 K 심파가 이제 헐리우드에도 그 영향력을 뻗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급의 심파냐면은 그 클레멘타인에 나오는 아빠 일어나급의 그런 심파가 나오거든요. 후반부가 단순히 이런 심파가 들어갔다 아니면 뭐 클리셰가 남발이 된다 단순히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그 심파적인 연출을 위해서 이야기 스토리 라인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끼워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출이라든가 내용 전개들이 결국은 이 심파적인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모든 다른 상황들이 다 끼워 맞춰져서 거기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용두사미의 표본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후반부까지 보여줬던 그 결을 잘만 유지만 해줬어도 정말 명작이 탄생할 뻔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단언컨대 이거는 극장용 영화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극장에서 안 보고 집에서 OTT로 봤다면은 지금 이만큼 재밌게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왕 보실 분들은 꼭 극장을 찾으셔서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돌비관에서 보시면은 좀 더 풍부한
그 사운드나 효과음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헐리우드로 뻗쳐간 이 K신파가 다른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2주차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OTT에 공개가 되는지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중기 배우가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이제 화란이라는 작품이 공개가 되는데 지금 연휴 동안에 그 유료 시사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예매해서 보실 수 있는 하루에 2회차씩 이렇게 그 상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극장 나들이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사한 그녀라고 해서 엄정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요런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코믹물인 것 같은데 시사회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다 욕을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OTT 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 이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재개봉은 거의 뭐 각설이급이에요. 있지도 않고 또 왔네. 뭐 거의 뭐 오뚜기입니다. 잊을만 하면 재개봉하고 잊을만 하면 재개봉하고 어쨌든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만약에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극장 나들이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시리즈 온이나 웨이브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주차 OTT 공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도시 1편과 3편이 10월 11일 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2편은 왜 없냐?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2편은 없고 이로써 10월 11일을 기준으로 범죄도시 1, 2, 3편이 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작품은 모르겠고요. 범죄도시 1편은 뭐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서영 배우가 열연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작품이죠. 비닐하우스가 10월 12일 날 넷플릭스와 티빙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 러브 액츄얼리가 10월 1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무삭제 버전인지 삭제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돌아오는 작품인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개됐던 그 뉴스 기사 중에서 영화관에서 바다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수산물 간식 메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자, 어떤 메뉴들이 나오느냐? 허니버터 전복, 김부각, 광어볼, 광어앤 칩스, 가리비 버터구이, 새우 바스켓 요런 메뉴들이 영화관에서 곧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작품이고요. 국립부경대학교와 한국수산회 그리고 남양유업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공급과 품질 역량. 굳이 요 안전하고라는 멘트가 굳이 들어갔네요. 그죠? 우수한이라고 해도 될 법한데 굳이 요 안전한이라는 멘트를 넣어가지고 우리 해양수산부께서 이런 작품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하고 많은 업체 중에서 남양유업과 손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오염수, 남양 불매 이런 배경 없이 그냥 보시더라도요. 이거를 여러분 극장에서 먹고 싶어요. 이거를 음식이야 개인 취향이니까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누가 들고 와가지고 상영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좀 웃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관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한 저만의 기준은 뭐냐면은 극장 매점에서 파냐 안 파냐가 저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과자 먹어도 돼요. 햄버거 먹어도 돼요. 김밥 먹어도 돼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세운 저만의 명확한 기준은 영화관 매점에서 팔면은 냄새가 나든 소리가 나든 극장 안에서 먹는 거 가지고 손가락을 찰 수가 없다라는 게 저만의 이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야씨 이건 너무했잖아. 이러다가 스테이크도 썰궜어. 그리고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시대를 앞서간 위인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건데 그 아바타 2를 감상하면서 초장에 회 찍어 먹은 위인이 있어요. 이분이 이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엄청 욕했는데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양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진짜 너무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이가 없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아바타 2 초장에 회 찍어 먹은 그분은 파이님 말씀처럼 선지자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